전 세계 패션 산업 지형이 밀라노의 보고서 한 장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직원들이 서울의 승인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됩니까? 100년이 넘은 전통 브랜드가 싹 다 넘어가다니요. 패션의 본고장 밀라노의 산업 보고서에 써 있는 소유 지역 한 줄이 유럽 전역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본사 대한민국 서울. NBA 전설들이 간판을 했던 이탈리아의 귀족 브랜드가 한국에 싹 다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에는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잘 나갔던 이 브랜드가 하락세를 타자 유럽 투자자들은 미래가 없다며 등을 돌렸었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며 버린 것이었는데요. 한국이 거둬들이자 연매출 수조 원으로 급반등하며 재도약에 성공해버린 것이었죠. 심지어 거대한 자본의 한국 기업이 인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셀러리맨 출신의 평범한 경영자였죠. 저는 멈추지 않았고 계산만 했을 뿐입니다. 버린 자와 주은 자, 그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진 충격적인 실화. 이탈리아가 땅을 치며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든 그 브랜드는 무엇이었으며,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어떻게 한국의 자산이 된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이라고? 이게 오타인가? 감정이 아닌 숫자를 믿고 전통이 아닌 실적을 믿는다고 자부해왔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앞에 놓인 보고서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밀라노 패션 협회의 비공개 브리핑룸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저처럼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고, 감탄이나 놀람 같은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묵묵히 검토하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고, 저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손에 쥔 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재무 분석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멈춘 것은 세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보고서 상단에는 굵은 서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필라홀딩스 본사 서울 대한민국. 에스프레소 잔이 손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세 번 눈으로 훑었을 때야 비로소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타가 아니라는 것을. 방 안에는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불과 몇 초였겠지만 제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낮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탁자 맞은편의 한 분석가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는 척하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션 산업에서 이탈리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다는 표현보다는 믿어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패션은 이탈리아가 세계에 가르친 언어입니다.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페라가모. 우리는 그 이름들을 발음할 때 단순한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장인 정신, 미적 감각, 그리고 문화의 무게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슴에 품고 27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휠라였습니다. 1911년에 탄생한 브랜드, 알프스 기슭의 작은 섬유 공장에서 출발해 비욘 보그가 윈블던 코트 위에서 5번의 우승을 차지할 때마다 함께 빛났던 이름, NBA 스타들이 착용하며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KO 인도한 그 이름이 지금 서울을 본사로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의 정체성으로 성장한 브랜드의 법적 본사가 한국의 수도라는 사실 앞에서 저는 제가 쌓아온 확신의 일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흔들림은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숫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수 이후 연 매출은 3조 원을 넘어 4조 원대까지 성장했고,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동시에 점유율이 상승했으며 한때 바닥까지 추락했던 시가총액은 다시 수조 원대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제가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옳았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7년의 경력이 만들어낸 자존심은 인정보다 부정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일 것이다.
중국 시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일 것이다.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원래부터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운영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기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저는 결국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윤윤수 MBO가 이끄는 필라코리아의 약 4억 달러 인수.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한국 지사가 본사를 샀습니다. 지사가 본사를 약 4억 달러에 MBO, 즉 경영자 인수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영 쿠데타였습니다. 그날 브리핑이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협회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밀라노의 오후 햇살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빛이 왠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이탈리아 패션 산업에 불변하는 권위라는 것이 실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놓쳤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인을 믿었고 한국은 경영을 믿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의 심장이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운전대는 조용히 서울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션 산업의 패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고 우리는 그 신호를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윤윤수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셀러리맨 출신, 한국 지사의 경영자. 그가 어떤 인물인지, 무슨 생각으로 이 선택을 감행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기업들이 외면한 가능성을 그는 붙잡았고 세계 금융계가 비웃은 도전을 그는 완수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사실과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것인지. 그 질문이 그날 밤 저를 오래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에 밀라노 야경을 바라보며 패션은 우리가 만든 언어라고 평생 믿어왔는데 그 문법을 한국이 다시 썼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라면 어지간한 위기쯤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헤리티지는 그 자체로 방패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휠라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브랜드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려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시절의 휠라는 단순한 스포츠웨어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비온 보그가 윈블던 코트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할 때마다 전 세계의 카메라는 그가 입은 흰색 폴로 셔츠를 담았고 그 셔츠에 새겨진 F 로고는 곧 프리미엄 스포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테니스는 당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유럽 상류층의 문화이자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 휠라가 있었다는 것은 브랜드에게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NBA 시장으로의 진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농구화와 유니폼을 통해 미국 시장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스포츠 소비자들 사이에서 휠라는 정통 스포츠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감성과 미국 스포츠 시장의 열기가 결합된 이 시기는 브랜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휠에게는 바로 그 절정의 시기가 쇠락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본사 내부에는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품이다. 우리는 귀족이다. 그 인식은 처음에는 자부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만으로 굳어졌습니다. 브랜드가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지 않는 순간 시장을 읽는 능력은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보여준 변화는 상당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의 퍼포먼스를 넘어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브랜드로 흡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한 명이 나이키에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 시기 경쟁 브랜드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휠라 본사는 그 변화를 보고도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급 브랜드이므로 대중적인 감성 마케팅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것은 듣기에는 우아한 논리였지만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귀족의 언어보다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브랜드에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휠라는 그 세대와의 대화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라이선스 문제가 브랜드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성기의 과시는 라이선스 확장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일본, 북미, 남미, 유럽 각지의 파트너사들에게 브랜드 라이선스를 개방했고 각 지역의 사업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휠라 로고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품질 기준이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로고를 달고 있는 제품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중저가 대량 생산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제품의 가격과 품질이 구매 장소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쌓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도 본사는 선뜻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합의 중심 의사결정 문화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느리게 작동했습니다. 구조 조정이 논의되었지만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도 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 매장으로 재고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다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형 투자자들과 이탈리아 기업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런 평가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역사는 있지만 미래는 없는 브랜드. 저도 그 평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생각했지만 얼마나 정확한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는 100년을 버텼지만 사고방식은 10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뒤늦게 이해하게 된 휠라 몰락의 핵심이었습니다. 헤리티지는 진짜였습니다. 품질에 대한 집착도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를 품고 있는 그릇이 너무 오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 브랜드는 자신이 가진 자산의 가치조차 시장에 증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품이라는 말은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는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구조 조정조차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그 시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였습니다. 글로벌 본사가 침몰하는 동안 한국에서만 유독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본사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그것을 단순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분류하고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시장이 특이한 것이지 경영 방식이 달라서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이탈리아 패션 업계를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쌓인 명성에 기대어 현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은 소비할수록 줄어듭니다. 브랜드는 그렇게 야금야금 자신의 미래를 잃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그 흐름을 분석가로서 관찰하면서도 그것이 이탈리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휠라는 특수한 사례일 뿐이고 이탈리아 패션 산업 전체의 저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옳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읽은 그 이름, 윤윤수라는 인물이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가 버린 가능성을 한국이 어떻게 계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본사가 적재허덕이고 유럽 각국의 지사들이 하나둘씩 매출 감소를 보고하는 와중에 한국 지사만 유독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재무보고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숫자가 이상하게 보일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맥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회계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닐까? 한국 시장의 규모가 애초에 작아서 절대적인 손익 규모가 미미한 것을 흑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환율 효과가 반영된 착시인 것은 아닐까? 저는 그 의심들을 하나씩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의심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지사의 흑자는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었고 시장 점유율의 유지였으며 소비자 충성도의 지속이었습니다. 본사가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매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체가 침몰하는 가운데 한국이라는 선만이 수면 위에 남아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한국 지사의 운영 방식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방식은 본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본사가 고수하는 가격 정책을 한국 지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본사의 입장에서 그것은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명품이 가격을 낮추는 것은 귀족이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본사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은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고 본사의 모든 시장 전략은 그 철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 브랜드는 살아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팔리지 않는 명품은 창고 안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가격대를 외면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는 브랜드를 소비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지사는 그 현실을 직시했고 그에 맞는 상품 기획과 가격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명품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집착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상품 기획의 속도도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본사에서 새로운 라인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 부서의 동의를 구해야 했고 위원회의 검토를 기다려야 했으며 최종 결제가 내려오기까지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의 트렌드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트렌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승인서에 도장을 찍는 동안 소비자는 이미 다른 브랜드의 매장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지사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며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사이클을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본사의 느린 시계를 기다리지 않고 시장의 빠른 시계에 맞춰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사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습니다. 가격 정책을 두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품 라인의 정체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사는 한국지사가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스스로 희석시키고 있다고 경고했고 한국지사는 현실을 외면하면 브랜드는 시장에서 사라진다고 맞섰습니다. 그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보는 시각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어느 한쪽이 설득되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진 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지사를 이끌던 인물이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윤윤수,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도 아니었고 유럽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출발해 조직 안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이 이 이야기를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거대한 자본도 없으며 강력한 후원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브랜드의 본질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본질은 로고가 아닙니다. 소비자와의 관계입니다. 로고는 기회불과하지만
소비자와의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시장의 언어로 계속 말을 걸어야 합니다. 침묵하면 관계는 식어버립니다. 거리를 두면 신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진 신뢰는 로고의 권위만으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윤윤수는 그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고 한국지사는 그 원칙 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본사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었고 구조조정은 답보 상태였으며 브랜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 브랜드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자처하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고 기존 경영진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국지사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윤수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브랜드의 본질은 살아있었습니다. 100년의 역사와 헤리티지는 진짜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 감성과 스포츠 정통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진짜 자산을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지사가 이미 증명한 바에 따르면 이 브랜드는 제대로 된 경영 아래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분석이 하나의 발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사를 사버리면 어떨까? 지사가 본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기업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관행을 벗어난 발상이고 규모의 논리를 거스르는 선택이며 글로벌 금융계가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윤수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판단보다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방향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비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부의 핵심 인물들만이 그 논의에 참여했고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퍼지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인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벽이 있었지만 한국지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데이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다. 이 브랜드는 제대로 된 경영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그 확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통을 지켰고 한국은 시장을 읽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과거를 믿었고 한국은 변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로. 저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단순한 제조국이나 라이선스 파트너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라는 표현도 아직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것이 무모함인지 계산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이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박이 있습니다. 무모한 도박과 계산된 도박.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불확실한 미래에 자원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박은 결과를 바라고 뛰어들지만 계산된 도박은 과정을 설계하고 뛰어듭니다. 전자는 운에 기댄 선택이고 후자는 분석 위에 세워진 결단입니다. 그 두 가지는 출발점에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명확하게 갈립니다. 윤윤수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인수 전략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지사 내부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수개월간의 분석 이후였습니다. 어떤 구조로 인수를 진행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본사 측과의 협상에서 어떤 논리를 내세울 것인가, 인수 이후의 경영 전략은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한 뒤에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는 것은 무기를 들지 않고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택한 방식은 MBO, 즉 경영자 인수였습니다. 경영자 인수는 말 그대로 경영진이 주체가 되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의 투자자나 대기업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을 직접 운영해온 내부 인물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형태의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인수 대상이 바로 자신들의 본사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였고 그만큼 시장의 반응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LBO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즉 인수 대상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일으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인수자가 초기에 대규모 자기 자본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구조였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았습니다. 인수 이후에 사업이 계획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차입금이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그 칼날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이 거래의 본질이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4억 달러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환율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그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중소지사가 유럽의 100년 역사, 브랜드 본사를 4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계획은 글로벌 금융계가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심각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규모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브랜드를 이 금액에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시아의 지사 주제에 그것이 당시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사가 본사를 인수한다는 구조 자체가 전례가 없었고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브랜드를 이 규모의 부채를 안고 인수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놓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그것이 시장 내에서 하나의 통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국제금융 전문 매체들도 대체로 회의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거절을 경험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윤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협상 자리에 가져간 것은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한국 지사가 글로벌 본사가 침몰하는 동안 얼마나 꾸준히 흑자를 유지했는지,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얼마나 강력한 자산인지, 그리고 그 자산을 제대로 운영했을 때의 성장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편견도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득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논리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상대에게 반복해서 제시해야 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 전망을 의심했고 어떤 측에서는 브랜드의 회생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수 구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윤윤수와 그의 팀은 반론을 하나씩 데이터로 눌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싸웠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논리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본사 측의 일부 인물들은 이 거래 자체를 굴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브랜드가 아시아의 지사에 팔린다는 것은 단순한 경영 거래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이 거래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우려와 굴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만들고 이탈리아가 키워온 브랜드의 운전대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권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패션 산업의 자존심이 계약서 위에 올라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거래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구조 조정을 통해 브랜드를 지켜야 하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황이었고 독자적인 회생의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으려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 거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브랜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협상은 타결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의 시간은 관계자들에게 숨을 고르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이른 것은 양측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지사는 이 거래가 실패하면 더 이상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사 측은 이 거래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두 철학이 하나의 계약서 위에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필라홀딩스의 법적 본사가 한국 서울로 이전한다는 사실이 공식화된 그 순간, 밀라노에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충격이 번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굴욕이라고 썼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글로벌 금융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고 한국은 계산했습니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비웃던 쪽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사가 본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경영의 논리보다 상징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그 상징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탈리아 입장에서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중심축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력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시장을 읽었는가? 누가 더 빠르게 결단을 내렸는가? 누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는가? 그 기준으로 보면 이 거래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체질 개선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경영진은 브랜드의 해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죽어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 판단이 이후의 모든 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탈리아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브랜드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의 중심축이 그날 움직였습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를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개가 아닙니다. 진단입니다. 어디가 병든 것인지, 어디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한 수술도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곳을 잘라내면 오히려 멀쩡한 부위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브랜드를 손에 쥐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살아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인수가 완료된 직후 새로운 경영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브랜드 전체를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제품 라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고, 각 지역별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라이선스 구조의 복잡한 계층을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분석가의 눈이 아니라 시장의 눈으로 브랜드를 바라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결론은 이탈리아 본사의 판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제는 브랜드의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담고 있는 운영체계였습니다. 헤리티지는 살아있었습니다. 1911년 알프스에서 시작된 그 이름의 무게. 비온 보그가 윈블던 코트 위에서 5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만들어낸 이미지. 스포츠와 패션의 경계를 처음으로 허문. 그 정신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존재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 브랜드가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유전자는 보존하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꾼다. 로고와 헤리티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에 전달하는 방식, 의사결정의 속도, 제품 기획의 구조, 글로벌 통합 관리의 체계는 모두 새로 설계한다. 이것이 새로운 경영진이 내린 첫 번째 큰 결론이었습니다. 본질은 유지하되 방법은 전부 갈아엎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실행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SKU, 즉 제품 구성의 정리였습니다. 수십 년간 라이선스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면서 브랜드 아래에는 수백 가지의 제품 라인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어떤 라인은 프리미엄을 지향했고, 어떤 라인은 중저가였으며, 어떤 제품은 스포츠 기능성을 강조했고, 어떤 제품은 패션 감성에 집중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정체성을 잃었다는 신호로 읽혔고, 그것이 신뢰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너무 많은 얼굴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이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라인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과 맞지 않는 제품군은 과감하게 걷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에서도 저항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라인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그 라인에 담긴 역사와 감정을 함께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 브랜드와 함께 성장해온 담당자들에게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시간을 부정당하는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은 단호했습니다. 전통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너무 많아지면 나무는 자라는 대신 뿌리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닫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댄 것은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이탈리아식 합의 중심 문화는 브랜드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모되었으며 때로는 합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정작 중요한 실행이 뒤로 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시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그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신속한 실행을 중심에 두는 체계로 재편했고 글로벌 각 시장의 운영을 하나의 통합된 관리 구조 아래 배치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고민했고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순환하는 패션 산업에서 결정을 내리는 속도는 곧 기회를 잡는 속도입니다. 몇 달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장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 있었고 경쟁자들은 이미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느린 배는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바람을 놓칩니다. 라이선스 구조 재정비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품질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로고 아래에서 다른 품질의 제품이 유통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었고 각 지역 파트너사들은 그 기준을 따르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당장의 매출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브랜드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는 용기가 장기 신뢰를 되살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리포지셔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 브랜드. 그것이 당시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인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때 코트 위의 귀족이었던 이미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무거운 이미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브랜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운영 체계를 정비해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스트리트와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고급 스포츠웨어라는 기존의 포지션에서 벗어나 일상과 거리에서 살아 숨쉬는 브랜드로의 전환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헤리티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리티지를 새로운 언어로 다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통성은 유지하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이 리포지셔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내부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본사 출신의 인력들, 브랜드와 함께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은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브랜드는 코트 위의 귀족이었습니다. 윈블던이었고 NBA였으며 고급 스포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에서 젊은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리를 찾겠다는 전략은 그들에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스스로 낮추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휠라가 아닙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반발은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반론이 제기되었고 전략의 방향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브랜드와 함께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었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은 논쟁을 감정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설득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미 유사한 방향의 전략이 효과를 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반응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싸웠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방식이 서서히 내부의 저항을 녹여나갔습니다. 저항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초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조직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특정 소비자층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방향이 맞다는 감각은 조직 전체에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반발하던 목소리들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감정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헤리티지는 보존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새로운 경영진이 내세운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전통은 뿌리이고 경영은 날개입니다. 뿌리 없는 날개는 방향을 잃고 날개 없는 뿌리는 날지 못합니다.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이 수술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는 아직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맥박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못생긴 신발이었습니다. 처음 그 디자인 시안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것이 진심인지 의심했습니다. 투박한 밑창, 두꺼운 볼륨,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날렵하지 않은 실루엣. 그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패션 산업에서 쌓아온 미적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저에게 신발이란 선이 있어야 했고 균형이 있어야 했으며 한눈에 보아도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미학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그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디자인팀 일부는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통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가? 코트 위에 귀족이 이런 신발을 내놓는다는 것이 맞는가? 회의실 안에서 그 질문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신발 하나를 두고 브랜드의 정체성 전체를 다시 논쟁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승인했습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냉정한 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패션 흐름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날렵하고 가벼운 러닝화가 지배하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크고 묵직하며 과감한 형태의 신발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확립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거리에서 소수만이 신고 다니는 취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방향은 명확했고 이 브랜드에게는 그 흐름에 올라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이미 주류 시장에서 자리를 잃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선택이 가져다줄 결과와 과감한 선택이 가져다줄 가능성을 저울질했을 때 경영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무난함은 현재를 지킬 수 있지만 반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브랜드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스럽터2라는 이름을 붙인 그 신발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기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패션 전문 매체들은 이 제품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어들의 반응도 미지근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진열 공간을 최소화했고 소비자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너무 못생겼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패션계의 지배적인 미감과는 확연히 달랐고 그 차이는 처음에는 단점으로만 읽혔습니다. 저 역시 이 제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27년의 경력이 만들어낸 직관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뉴욕의 특정 거리에서 이 신발을 신은 젊은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 2명이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블록에서 같은 신발이 여러 켤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하라주쿠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포착되었고 서울의 홍대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신발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트렌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SNS가 불을 붙였습니다. 패션에 민감한 계정들이 이 신발을 촬영해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공유되고 저장되고 태그되면서 확산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팔로워 수가 많은 패션 인플루언서 몇 명이 이 신발을 착용한 사진을 게시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게 어떤 신발이냐는 질문이 넘쳐났고
구매 링크를 묻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입소문이 불붙는 속도는 어떤 광고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브랜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 매장에서는 입고되는 즉시 품절이 되었고 온라인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신발의 가치를 더 높였습니다. 갖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희소성은 욕망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신발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입고 알림을 신청했고 일부는 되팔기 시장에서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브랜드가 된 것이었습니다. 패션 매체들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하이패션 매거진들이 이 신발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신발 목록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고 패션위크 거리 스냅에서 이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셀럽들이 착용하기 시작했고 그 장면이 또 다른 매체에 실렸습니다. 하나의 신발이 만들어낸 파장이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가던 브랜드가 이제 쫓김을 당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브랜드가 힙 브랜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환은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MZ세대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다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의 홍보 대사가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광고 캠페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못생긴 신발이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이 제 감각으로는 여전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감정보다 강합니다. 매출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고 소비자 반응이 말하고 있었으며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 하나가 브랜드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용기가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증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망설였고 한국은 승인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망설임과 결단 사이의 차이가, 아름다움과 과감함 사이의 차이가, 전통과 혁신 사이의 차이가 이 신발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브랜드는 다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팔리는 신발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신발을 신으면서 자신이 무언가의 흐름 안에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정체성 일부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마케팅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못생겼다는 이유로 망설여졌던 하나의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못생김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기는 이 브랜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시선, 매체의 관심,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존재감. 사라지는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거리 위에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한 가지 질문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왜 이탈리아는 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트렌드를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미의 기준을 스스로 부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옳다 해도 감정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통의 무게에 눌렸고 한국은 그 무게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에 그 브랜드에 쌓인 감정적 부채가 없었기에 한국의 경영진은 보다 냉정하게 시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결정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 혁신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오래된 것을 붙잡은 손을 놓는 순간 새로운 것을 잡을 손이 비로소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디스럽터 2가 탄생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발 한 켤레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감함이 어떻게 침몰하는 배를 다시 물 위로 끌어올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브랜드의 역사를 지운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쓴 손은 밀라노가 아니라 서울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불러낸 것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직관이 엇갈릴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할 때, 저는 언제나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담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며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27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굳게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많은 결정의 순간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이번에도 작동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이 제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숫자들이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분석가로서 그리고 이 브랜드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으로서 한국 지사가 이 중환자를 실제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인수 구조의 리스크는 명백했고 브랜드가 처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계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 거래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완료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브랜드의 재무지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회복이었습니다.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특정 지역에서 매출이 반등했으며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수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업계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브랜드가 이 속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수 당시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은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인수 초기부터 가장 주목했던 시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 그러나 아시아의 감각으로 운영되는 브랜드라는 포지션은 중국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었고 매장이 수천 개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디스럽터 시리즈를 필두로 한 제품들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낡은 유럽 브랜드가 아니라 자신들의 감성을 이해하는 브랜드로 받아들였습니다. 숫자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재진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때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밀려 존재감을 잃었던 이 브랜드가 대형 유통 채널에 다시 입점했고 디스럽터 시리즈를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과거의 유산으로가 아니라 현재의 트렌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알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그 이름을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떠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감정의 변화가 미국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매출로 연결되었습니다. 포기했던 시장을 다시 두드려 문을 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 매출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숫자를 처음 보고서에서 확인했을 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할인 매장으로 재고가 흘러들어가던 브랜드, 올드하고 미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브랜드, 이탈리아의 대형 투자자들조차 외면했던 브랜드가 연 매출 3조 원을 넘어 4조 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흑자 구조가 안정화되었고 글로벌 재무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수 전과 인수 후의 기업 가치 차이는 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재탄생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브랜드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기업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유럽의 펀드들은 투자를 거절했으며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은 회생 불가 판정에 가까운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모두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외면한 가능성을 혼자 붙잡았던 한 사람의 계산이 옳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 숫자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계가 이 브랜드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 당시 실패할 것이라고 분석했던 기관들이 이제는 성공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과거에 냉소적인 보고서를 썼던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국제 경영 매체들이 이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기 시작했고,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인수를 경영 전략 강의의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세상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경영 혁신 사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지사가 본사를 인수해 글로벌 브랜드를 부활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더 잘 경영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문장을 처음 접한 것은 유럽의 한 경제 전문지에서였습니다. 기사의 논조는 중립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가 100년 동안 만들어온 브랜드를 한국이 더 잘 운영했다는 사실은 패션 산업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 평가가 이탈리아 업계 안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은 여전히 같은 색이었습니다. 광장의 비둘기들도 예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확신의 일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은 때로 패배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은 날 저녁,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리고 그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석가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한국의 실행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데이터. 숫자는 감정보다 강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버리다시피 한 브랜드를 한국이 살려낸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진단, 빠른 실행, 과감한 결단, 그리고 시장을 읽는 능력이 만들어낸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굴욕이라고 썼고 시장은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운전대를 잡자 방향이 바뀌었고 그 방향은 이탈리아가 예상하지 못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인수 협상이 한창이던 시절, 글로벌 금융계가 냉소를 보내던 그 순간에도 윤윤수는 숫자를 꺼내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싸움의 결과가 다시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내밀었던 데이터가 옳았다는 것을, 그가 제시했던 성장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시장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27년 동안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옳았다고. 이탈리아가 버린 가능성을 한국은 현실로 만들었다고.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계산이 정확했다고. 저는 분석가로서 이 결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숫자가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에서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패션위크는 매 시즌 세계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자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저널리스트, 디자이너와 셀럽이 밀라노로 몰려오고 이탈리아는 그 중심에서 패션의 언어를 발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질서였습니다. 이탈리아가 말하면 세상이 듣는다는 구조, 그 구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름이 패션 산업에서 갖는 무게는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즌부터인가 그 자리에서 낯선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K경영. 처음에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의 조용한 대화에서였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그 대화는 점점 커졌습니다. 패션위크의 공식 세션에서도 한국 경영 모델에 대한 분석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브랜드 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중어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심장부에서 한국의 이름이 배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졌지만
일단 방향이 잡히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극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영자들, 해외 시장 경험이 있는 전략가들이 조심스럽게 한국의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이 목소리를 일시적인 유행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업계 안에서 한국을 참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제가 경력을 시작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조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것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조는 잘하지만 브랜드 감성은 부족한 나라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들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상징적인 장면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전략 승인을 위해 서울 본사에 보고서를 올리는 구조, 밀라노에서 기획된 아이디어가 서울의 결제를 기다리는 상황,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렀던 보고 체계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직원이 한국의 경영진에게 승인을 구하는 그 구조는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권위의 이동이었고 산업 중심 축의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은 제가 처음 서울이라는 단어를 보고서에서 읽었을 때의 감정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확인했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산업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변화를 숫자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숫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변화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언어로, 이탈리아의 감성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서울의 판단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경영의 변화이기 이전에 세계의 질서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경영 방식이 이탈리아와 가장 다른 점은 결단의 속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래 숙고하고 여러 목소리를 듣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장점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판단, 다양한 관점의 반영, 실수를 줄이는 신중함. 그러나 그 장점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치명적인 단점이 되었습니다. 신중함이 느림이 되고 합의가 지연이 되는 순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영 방식은 달랐습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빠르게 실행했고 실행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빠르게 바꾸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을 우선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가 변화가 빠른 패션 시장에서 결정적인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회의실에서 토론하는 동안 한국은 시장에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를 지키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두 방향의 차이가 결국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탈리아 업계가 재평가를 시작한 것은 그 깨달음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헤리티지 중심의 사고방식이 가진 한계에 대한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전통은 자산이지만 전통에 대한 집착은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업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어가는 현실과 한국이 운영하는 브랜드가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대비되면서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이탈리아 패션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숫자를 믿었고 데이터를 신뢰했으며 현실주의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선입견으로 판단했고 데이터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조는 잘하지만 브랜드 감성은 부족한 나라. 그 편견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라고 믿었던 저는 사실 한국 앞에서만큼은 감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브랜드 감성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전략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데 집중할 때 그들은 성장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 그들은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로 나타났고 숫자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제조국이 아닙니다. 전략 국가입니다. 브랜드를 받아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를 살려내고 성장시키는 경영 역량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탈리아의 귀족 브랜드를 가져가서 더 크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굴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명입니다. 자원이 아니라 결단이, 역사가 아니라 실행이, 자존심이 아니라 전략이 나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의 증명. 마르코 벨리니로서의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오래된 방식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가능성을 놓친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세계의 브랜드를 사들이고 그것을 더 크게 키워낸 나라입니다. 그 저력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왔고 배경이 아니라 결단에서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